중국 당나라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당회요. 이 책에는 신라 문무왕 때인 서기 665년 탐나국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 중국 장수 유인괴가 신라와 백제, 탐나, 일본 네 나라 사신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가 태산에서 열린 국가제사에 참석했다고 기록돼 있다. 7세기 중엽, 탐나는 신라, 백제, 일본과 함께 한반도 일대를 대표하던 해상 왕국이었던 것이다. 제주시 북쪽에 자리한 제주항. 제주로 들어오는 화물선과 여객선 대부분이 이 제주항을 이용한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화물량만도 연간 150만 톤. 제주항은 1927년 근대항으로 개항한 이래 제주 지역의 관문, 물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 제주항은 원래 산지포라는 조그만 폭을 중심으로 만든 항구다. 산지포는 조선시대에도 제주의 관문으로서 교역의 중심지였다. 산지포는 지금의 제주항 안쪽 산지천 하류에 자리하고 있었다. 지난 1928년 이곳에서 항만 축조공사 도중 2000년 전 유물이 잇따라 발견됐다. 산지포항에서 출토된 유물은 중국제 청동 거울과 칼자루에 사용된 검코, 특히 눈길을 끄는 유물은 중국 화폐다. 오수전과 화천 등 기원 전후 시기의 중국 화폐들이 21점이나 출토됐다. 중국 한나라 시대의 화천은 산지포항 외에도 북제주군 금성리와 종달리 유적에서도 발견됐다. 이 화폐들은 기원 전후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걸쳐 널리 사용되던 것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중국 화폐들이 제주에 들어오게 됐을까? 그리고 금성리에서 나오는 오수전이라든가 옛날 산지항 일제시대 때 나온 그러한 화폐를 봤을 때 이 제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5곳은 대개 농사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부와 무역에 의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환경, 다시 말해서 낭랑 대방을 거쳐서 지금 해남 궁곡리를 거쳐서 제주도를 거쳐서 대마도 그리고 이끼섬을 거쳐서 일본 야마대국을 가는 해로 천리의 선상에 기착되어 있던 오늘날의 홍콩과 같은 그런 존재가 이 제주도 산지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곳이었고, 그래서 당시 탐나는 중국과 한반도, 일본으로 이어지는 동방교역로의 중심의 자리에 해상교역의 기착지 역할을 했던 것이다. 탐나가 외부와 교역을 했다는 사실은 기원 전후 탐나에는 이미 일정 규모의 사회 체제를 갖추고 있었음을 뜻한다. 즉, 교역에 필요한 제주의 토산물을 수집하는 계층과 교역을 주도하는 지휘 계층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기원 전후 탐나 사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제주시 삼양동. 이곳은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까지의 마을 유적이다. 지난 96년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도중 많은 유물이 드러나면서 발견됐다.
확인된 유적 범위만 3만여 평. 이 가운데 4,000평 정도가 사적지로 지정돼 당시 마을 모습이 모형으로 복원돼 있다. 이곳의 움집은 직경 4~5m의 둥그런 웅덩이를 파서 만들었다. 이런 원형 집자리 형태는 송궁리형 주거지라여 한반도에서는 호남 지방과 남해안 일대에서만 발견되는 양식이다. 기원 전후 이미 한반도의 주거 형태가 제주에 존재했던 것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1000여 점. 현무와 말갱이를 섞어 만든 삼양동식 토기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다양한 생활 토기들이 출토됐다. 농경에 사용된 각종 석기들과 어망추 등 어로에 사용된 도구들도 발굴됐다. 기원 전후 삼양동 마을 사람들은 주로 농사와 고기잡이를 병행하며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도 해안가 마을의 반농 반어 형태가 이때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삼양동 유적에서는 당시 제주에선 볼 수 없던 중요한 유물들도 출토됐다. 정교하게 갈아 만든 돌칼과 칼자루 장식, 청동칼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과 팔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작은 유리구슬.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옥으로 만든 팔찌다. 이 팔찌는 산지포항 유물과 같은 중국 한나라식 제품으로 당시 제주에선 볼 수 없던 화려한 유물이다. 삼양동에서 출토된 유물 중에 사회적인 신분을 설명해주는 그런 유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일본에서 석점이 확인되었고 옛 그 평양 지역의 한사군 설치 구역에서 확인되는 소위 옥팔찌입니다. 이 팔찌는 중국에서도 상당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그 썼던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유물이 삼양동에서 확인됐다는 것은 결국 삼양동 주민사회의 주체 세력이 외부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그 존재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의 신분이 상당히 높았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회 구조가 단순한 사회가 아니라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존재하는 복합 사회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마을에는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집자리만 모두 236기. 삼양동 마을 주민 수는 적어도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삼양동 유적은 현재까지 알려진 기원 전후 시기의 마을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마을 유적이다. 그렇다면 이 삼양동 마을이 기원 전후 시기 탐나 사회의 중심지였을까? 제주시 용담동. 널따란 평지와 하천이 흐르는 이곳 일대가 탐나국의 중심지로 추정된다. 삼양동보다는 이곳 용담동이 규모가 더 큰 마을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인돌. 지난 1959년 조사 당시 이 일대에는 30여 개의 고인돌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7개의 고인돌만이 남아있다. 이것은 아마 이 지역이 그 1960년대 이후부터 그 주거 지역으로 그 밀집돼 있어가지고 그 일단 주택이라든가 그런 걸 지으면서 파괴된 예가 있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지생물 자체가 그 현무암이라는 측면에 따라 가지고 이 현무암이 돌이 일단 깨지기 쉽고 그런 방면에 가지고 그 많이 파괴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원 전후 이 지역에는 훨씬 많은 고인돌이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고인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로 최근 용담동 일대에서는 기원 전후 시기의 유물들이 곳곳에서 출토되고 있다. 지난 2001년 7월부터 개정 시행된 문화재 보호법 때문이다.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은 도지정 문화재 반경 300m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축 행위에 대해 사전에 영향 평가 조사를 받도록 돼 있다. 한창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 역시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표조사 과정에서 유적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곳의 집자리 형태도 삼양동과 같은 원형 집자리다. 지금 발굴 조사 중인 이 유적은 대략 기원전 2세기형에 해당하는 마을 유적입니다. 여기서 확인되는 소위 송궁형 집자리는 삼양동에서 확인된 집자리와 매우 유사하고, 그리고 출토된 유물을 볼 때에는 삼양동 유적에서 확인되는 집자리보다는 다소 시기가 빠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일대에서 용담동 일대에 삼양동 유적의 형성 이전에 또는 빠른 시기에 이 용담동 일대에 대규모의 마을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 오면 산지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있는 용담동, 이것이 이제 제주 1동, 2동, 3동의 중심지가 되죠. 그래서 이 일대에 지성묘가 많이 나온 것은 족장사회고 그 이상으로 우리가 발전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때에 낭랑 대방을 통해서 한나라의 물건들이 일본과 통교를 하면서 제주도가 기착지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많았거든요. 삼양동에 많은 고인돌을 축조하고 외부와의 교역을 이끌었던 용담동 사회. 바로 이곳이 탐라국 형성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기원 전후 탐라 사회를 이끌었던 지배 세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유적 발굴이 한창인 이곳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주택가. 지난 85년 이곳에서 용담동 지배 세력의 권위를 상징하는 결정적인 유물이 출토됐다. 기원 후 2세기경의 돌무덤에서 철제 장검 2자루와 단검 1자루가 발견된 것이다. 이와 함께 옥과 유리구슬로 장식된 목걸이, 도끼와 화살촉 등 많은 양의 철제 무기도 함께 출토됐다. 학계는 철제 장검에 주목했다. 제주에선 철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칼자루를 포함하면 1m가 넘는 이 철제 장검은 칼자루 부분에 소용돌이 문양을 달고 있다. 지금까지 출토된 탐라국 유물 가운데 지배자의 위상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철제 장검은 어디에서 왔을까? 기원 후 3세기경 중국 진수가 편찬한 삼국지 위지 동의전. 이 책에는 오늘날 제주를 가리키는 주호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다. 당시 주호인들은 배를 타고 왕래하면서 중환과 교역을 했다고 나와 있다. 중환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옛날 제주도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교역했던 지역을 말하는데, 그 지역은 좁은 범위로 말하면은 전라도 지역인 마한 지역을 말할 수도 있고, 조금 범위를 확대시켜서 말한다고 하면은 낙동강 유역의 변한 지역이라든가 경상도 지역의 진한 지역까지도 포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용담동의 철기 유물이 한반도 남해안 지역에서 온 것일까? 부산 동의대학교 박물관. 이곳엔 낙동강 하류 지역의 금관가야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금관가야는 철의 주산지로 중국과 낭랑, 대방, 일본 등과 활발한 대외 교역을 펼친 나라였다. 이 화려한 유물들은 당시 금관가야의 왕성했던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김해 양동리 유적에서 출토된 철제 장검. 희미하지만 칼자루의 소용돌이 문양이 용담동의 것과 흡사하다. 유리와 옥으로 장식된 화려한 목걸이 역시 용담동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하다. 산지포항에서 출토된 청동 거울. 그리고 검코의 모습도 보인다. 당시 탐라와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 용담동 무덤지에 출토된 길이 1m가 이상이 되는 장검은 지금 현재 남한 지방의 마한, 진남, 변안의 서국의 장과 버금가는 유물이라 볼 수 있고, 결정적인 증거는 낙동강유역의 양동리 고분에서 소용돌이 검파식이 달린 장검이 출토된 바가 있는데, 그것은 용담동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한 지역, 진안 지역, 변안 지역의 서국의 장과 버금가는 세력이 탐라에 존재하고 있었고, 철제 장검이 갖는 결정적인 의미는 탐라가 서국으로 가는, 서국의 수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원 전후 한반도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한반도 남부지방에는 마한, 변한, 진한, 삼한이 자리하고 있었다. 마한은 54국, 변한과 진한은 각각 12국으로 이루어져 모두 78개의 소국, 즉 작은 나라들이 기원 전후 자리에 있었다. 기원 후 2, 3세기에 마한의 소국들은 백제에 병합되고 진한의 소국들은 사로국에 병합된다. 그러나 변한 지역의 소국들은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한 6개 가야 연맹체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한, 진한, 변한이 기원 후 2세기경에 똑같은 소국 연맹 단계가 아니고, 이 진한이나 마한 경우에는 소국 정복 사업이 벌어지는 단계고, 이 변한의 경우에는 나중에 신라에 통합될 때까지 다 독립된 소국으로 이 연맹을 형성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기경 김해 지역의 그 가락국, 금관가야 이런 경우는 그저 변한 소국 연맹의 하나의 맹주국 정도로 존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원 후 2세기경 가야 연맹의 맹주국인 금관가야는 활발한 대외 교역으로 그 영향력을 계속 넓히고 있었다. 그렇다면 탐라 역시 기원 후 2세기경엔 금관가야에 버금가는 독립소국을 이미 형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 탐라국 형성에 관한 문헌 기록은 없을까? 서울대학교 규장각엔 삼성 신화를 기록한 영주지가 보관돼 있다. 현재 탐라국 건국에 관한 문헌 기록은 삼성 신화가 유일하다. 기록에 따르면 지금의 삼성혈에서 솟아난 삼신인이 병랑국 세공주를 맞아 혼인을 했다. 그 후 활을 쏘아 서로의 구역을 정하고 촌락을 이루어 살았다고 한다. 고을라는 지금의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제1도에 정착했고, 양을라는 지금의 대정읍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2도에 정착했으며, 부을라는 정이, 즉 지금의 표산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3도에 정착했다고 한다. 영주지 기록을 보면 제1, 2, 3도 촌락사회가 제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사회로 통합됩니다. 그리고 군장, 신하, 민 3개의 계급으로 나누어지고 국호를 탕물하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로써 보건대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 탐라에서는 초기 국가가 형성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증거가 바로 용담동 고분에서 출토된 철제 장검과 그 이외의 소국의 최고 지배자의 유물을 들 수 있겠습니다. 세 개의 부족 사회가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일도 세력에 통합되면서 기원 전후 늦어도 2세기경에는 탐라국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탐라국이 언제 형성됐는지 또 탐라국이 족장 사회였는지 독립국가였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계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삼성신화에 나타난 탐라국 건국 기록이 비현실적이고 배경 시기 또한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아직 학계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면, 그리고 그 시기의 불분명성 등의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역사적인 시간으로 밝혀낼 수가 있는 것이고, 내용이 비현실적인 면은 바로 그 비현실적인 표현으로서 당시의 통치의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더 삼성신화에 대한 연구가 진척이 되어지면 탐라의 고대사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들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기원 전후한 시기 제주시 일대가 탐라의 중심지란 사실, 그리고 이 시기 제주의 해안 곳곳에 대규모 마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분명히 그 한반도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직접적인 증거는 그 전까지는 그 제주도 전역에 그렇게 많은 유적이 없었다가 이 철기 시대 기원 전후가 되면은 많은 유적이 해안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한 유적마다 엄청나게 많은 토기와 유물들이 나와서 그 인구가 자연 그 성장된 거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구가 분명히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원 전후한 시기 제주의 대규모 마을은 제주시 용담동과 삼양동, 외도와 광명리 일대, 북제죽은 금성, 곽지리 일대, 그리고 남제죽은 동일리와 가파도 일대 등으로 추정된다. 그럼 탐라국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갔을까? 탐라국의 발전은 곧 대규모 마을의 형성과 연결된다. 특히 고인돌은 이런 대규모 마을의 형성과 지배계급의 존재를 뒷받침해주는 유물이다. 남제죽은 대정읍 가파도,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와 대정읍 모슬포 사이에 자리한 섬으로 서울 여의도 10분의 1 크기의 작은 섬이다. 이 섬엔 현재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60여 개의 고인돌이 밀집돼 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들이 경작을 위해 고인돌을 밭 구석으로 이동시켜 버리는 등 상당수가 훼손돼 있다. 이렇게 서 있는 이거는 이게 흙에 묻혔던 곳이 이 밑에 부분 흙에 묻혔던 곳이고, 이쪽은 밖으로 노출되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이게, 그리고 원래 자리 보면 저 안에 있는 거 저것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딱 보면 이것도 묻혔던 거, 이것도 지금 밑에 보니까 묻혔던 곳이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땅에 묻혔던 거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자리입니다. 제주의 고인돌은 대략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 사용된 무덤 양식이다. 현재 제주도 내에 남아있는 고인돌은 모두 160여 기. 훼손된 점을 감안하면 수백여 기에 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 이곳 가파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고인돌 군락은 제주시 용담동과 광명리 일대에서 확인된다.
제주시 서쪽 끝에 위치한 북제주군 광령리. 제주시 외도동과 인접한 이곳에 고인돌 군락이 자리해 있다. 1960년대 조사 결과 이 일대에서도 30여 개의 고인돌이 확인됐다. 지금은 17개의 고인돌만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이곳 광령리에도 대규모 마을이 있었을까? 여기 보시는 이 광령리 고인돌 18호 고인돌을 주변으로 이 밑으로 그 제주시와 북제주군의 행정구역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외도동 유적의 그 마을의 범위가 저희들이 집필조사 결과 이 근처까지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여기에 보이는 이 광령리 고인돌군도 역시 외도동의 마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원전 후 외도동 마을 유적은 광령리와 외도동 지역을 아우르는 대규모 마을이었던 것이다. 외도동 마을 유적은 해안가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해 있다. 추정되는 유적 범위는 7만 평. 삼양동보다 갑절 이상 규모가 큰 마을 유적이다. 외도동 마을 유적은 지난 2001년 도로 개설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됐다. 외도동 유적은 기원 후 2, 3세기 탐라국 초기의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외도동 마을 유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집자리와 시설물들이 하나같이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도동 유적에서는 집자리와 우물, 기타 시설물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배치되거나 또는 이러한 일정한 간격 속에서 다시 일정한 공간을 두고 배치되는 그러한 정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의 신시가지 조성할 당시에 사전 구획을 해놓고 시가지를 조성하듯이 당시 외도동 유적의 취락도 일정한 공간 배치를 사전에 한 후에 마을을 조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이곳에 정착한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한꺼번에 이주해온 집단이었고 또 당시 탐라의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원 후 2, 3세기 외도동 마을은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탐라국의 신도시였던 것이다. 외도동 유적은 도로 개설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만 제한적으로 발굴이 이루어졌다. 많은 양의 토기와 유물들이 출토됐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우물터. 한반도에서 우물이 발견된 시기는 삼국시대인 5, 6세기다. 그런데 이곳 외도동 주민들은 300년이나 앞서 이미 우물을 만든 것이다. 이곳의 우물은 직경 1m 내외로 돌을 쌓아 견고하게 만들었다. 나무나 흙으로 빚어 만든 우물도 발견돼 축조 기술 역시 상당히 발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물터는 확인된 것만 14곳이고 추정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70여 곳에 이른다. 수량이 풍부한 외도천을 옆에 두고 왜 이렇게 많은 우물을 만들었을까? 외도동 유적에서 주변에 하천이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우물이 축조되었다는 것은 결국 당시 마을 주민들이 어떤 물을 이용한 생산 또는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비교해 봤을 때 대략 약 3, 4세기 정도 앞서고 있다는 점은 당시에 이 마을이 아주 높은 생활 문화를 또는 생활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외도동 마을 유적의 높은 생활 문화를 보여주는 유물은 집자리에서도 확인된다. 외도동 유적의 집자리는 삼양동과 흡사한 원형 집자리다. 그런데 이 집자리 바닥에서 특이한 구조물이 발견됐다.
십자형 혹은 방사선 모양으로 놓인 자갈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에서도 보고된 적이 없는 특이한 구조물이다. 이 구조물은 과연 무엇일까? 가운데 화덕에 불을 피워 만든 난방시설이었다. 외도동 주민들은 자갈돌이 열 전도율이 높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외도동 유적은 그 삼양동 유적과 용담동 유적과 더불어서 제주시권에 자리하고 있는 큰 마을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외도동 유적의 일부 구간을 발굴을 했는데 그 안에서 나타나는 집자리 내부의 난방시설, 그 다음에 군데군데 자리하고 있는 우물시설, 그 다음에 각종 그 집자리와 관련된 시설물들이 상당히 선진적인 문물을 받아들였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같은 시기에 한반도의 어느 집자리보다 더 우수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탐나국 초기의 문화가 상당히 선진적이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원 후 2, 3세기 탐나국은 독자적이면서도 한반도에 뒤지지 않는 앞선 생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사 속에 탐나국이 처음 등장한 것은 언제일까? 탐나국에 대한 기록은 서기 476년에야 삼국사기 문헌에 처음 등장한다. 충청남도 공주시에 자리한 공산성. 백제의 두 번째 수도 웅진성이었던 곳이다. 고구려의 한강 유역을 빼앗긴 문주왕은 서기 475년 이곳으로 도읍을 옮겨 왕궁을 짓는다. 그 이듬해 탐나국 사신이 이곳을 방문한 것이다.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백제 문주왕 2년인 서기 476년 탐나국에서 토산물을 바치자 왕이 기뻐하며 탐나국 사신에게 은솔이란 벼슬을 부여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사 문헌에 탐나국이 처음으로 등장한 대목이다. 탐나국에서 백제 혹은 신라의 사신을 파견해서 조공하였던 이유는 먼저 특산물을 바침으로써 은솔 좌편과 같은 발달된 관직 제도를 받아들이고 다음으로는 의관이라든지 장식품과 같은 정치적인 권위를 드러내 보이는 물건을 받아들임으로써 대외적으로는 독립된 정치체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탐나가 백제의 조공을 간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탐나가 백제의 조공을 간 476년은 고구려의 침략으로 백제 계로왕이 전사하고 한강 유역을 빼앗긴 이듬해다. 그런데 탐나는 왜 하필 이때 백제를 찾았을까? 백제가 이제 한성에 있다가 그 공주로 온다는 이야기는요. 이제 역시 한강 유역에서 금강 유역 더 나아가서 자꾸 남쪽으로 세력을 뻗쳐나갈 것이기 때문에 탐나로서도 백제의 그러한 영향력이 자신들에게 미칠 것을 미리 다 예견할 수 있었다라는 정도로 어떤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눈을 뜨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백제는 고구려군에 다소 밀리는 대세였지만 여전히 백제는 한반도 최고의 해상 왕국이었다. 일본과 중국 남조, 멀리는 필리핀까지 외교를 펼친 것이다. 그런데 백제가 남쪽으로 도읍을 옮긴 것은 백제의 정치력이 남해안, 곧 탐나국에까지 미치는 걸 뜻한다. 해상국가인 탐나에서는 이런 백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대응한 것이다. 문주왕 2년 탐나의 백제 조공은
바로 고도의 외교술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경상북도 경주시에 자리한 황룡사터. 이곳엔 645년 신라 선덕여왕 때 세운 황룡사 9층탑이 서 있었다. 황룡사 9층탑은 나무로 만든 탑으로 높이가 80m에 이르는 동양 최대 규모였다. 그러나 지금은 주춧돌만이 탑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선덕여왕은 주변 9개의 적을 경계하기 위해 이 탑을 세웠다고 한다. 그렇다면 9개의 적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 삼국유사를 보면 1층은 일본, 2층은 중화, 3층은 오월, 그리고 4층은 탕나, 즉 탐나를 가리킨다. 신라가 두려워하던 9개의 나라 가운데 4번째가 바로 탐나였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그 9개의 나라들이 모두 다 신라를 쳐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국 사람도 그렇고 자장 또는 선덕여왕도 그렇고 황룡사 9층탑을 만들 때 그 신라 주변에 있는 9개의 정치 세력들 그거 존재를 다 인식하고 있고 그중에 탐나국은 일찍부터 기원 전환 시기 또는 그 이전서부터 이 소국을 형성했고 그 후에도 이 고려의 지방행정구역으로 편입될 때까지 독립을 유지하는 왕국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덕여왕이 황룡사 9층탑을 만들 때 탐나국도 주변의 정치 세력 중에 하나로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6세기를 전후해 삼안의 78개 소국들은 모두 자취를 감춘다. 백제와 신라에 병합된 것이다. 그러나 탐나는 오히려 그 위상을 점점 높여 삼국 통일을 앞둔 신라의 경계 대상으로까지 성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탐나국에도 과연 군대가 존재했을까? 중국 당나라 시대의 역사 기록을 모은 당회요. 서기 661년 탐나국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 탐나는 신라 무주 해상에 있는데 북쪽으로 백제와는 닷새가 걸리는 거리다. 그 나라 왕의 성은 유리이고 이름은 도라인데 성왕은 없고 5개 부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들의 집은 둥글게 돌담을 둘러 풀로 덮었으며 인구는 8,000명가량 된다. 활과 칼, 방패와 창은 있으나 문자 기록은 없다. 오직 귀신을 섬기고 항상 백제에 속해 있다. 탐나에도 군사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송나라 때 그 왕부가 쓴 당회요에는 7세기 탐나국에 대해서 소상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활이다, 칼이다, 방패와 같은 그러한 그 무기가 있었다는 것은 당시 적을 방어하던 병사들이 있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마 당시의 병사라 하면은 오늘날 향토 예비군과 같은 존재로서 평상시에는 그 자기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는 모두 동원이 되어서 전쟁에 임했던 일종의 민병과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뒷날 백제 부흥군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병사들이 또 백강전투에 참가해서 싸운 그러한 기록도 구당서 유인기전에 보이기도 합니다. 7세기 중엽까지 탐나는 백제의 조공을 하던 속국이었다. 그러나 탐나는 당시 신라의 경계 대상으로까지 떠오른 엄연한 독립왕국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서기 660년 한반도에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 탐나가 믿고 있던 백제가 나당연합군에 멸망한 것이다. 해상왕국 백제의 멸망은
탐라에 있어 커다란 사건이었다. 결국 탐라는 이듬해인 662년 탐라 국왕이 직접 문무왕을 찾아 항복하고 신라의 속국이 된다. 그럼 속국이란 어떤 상태를 뜻하는 걸까? 이 조선하고 명나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은 완전히 독립국입니다. 다만 조공을 바치고 해설을 하고 말하자면 소국이 대국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과정에 이 속국을 자처함으로써 그 중국이나 이 대국의 침략을 막을 수 있고 또 대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선진 문물이라든지 이런 걸 얻을 수도 있고 또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라국의 경우에도 그 당당하게 왕이 존재하는 하나의 왕국으로서 백제나 신라에 복속된 이후 탐라국의 사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북제족은 애월읍, 곽지리 이 일대 12,000여 평이 폐총 유적으로 제주에선 최대 규모다. 지금도 탐라국 시대의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5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 결과 청동기 시대에서부터 고려, 조선 시대까지 이르는 많은 유물들이 출토됐다. 출토 유물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철제 손칼이다. 음식을 만들 때 쓰였던 주방용으로 보인다. 이런 철제 생활 도구들은 북제죽은 종달리 유적에서도 출토됐다. 고기잡이에 사용된 철제 낚싯바늘. 철이 생산되지 않는 섬이었지만 통일 신라 시대 탐라 사회는 철기 사용이 일반화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 그 소위 무덤의 수장급 무덤에 해당하는 화려한 무기류가 아닌 일상생활에도 그 교류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게 일상생활화된 품목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탐라 후기에 와서 주민의 생활사가 굉장히 풍부해지고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라의 속국이 된 이후에도 탐라국은 활발한 대외 교류 활동을 펼치는 등 독립왕국으로서의 행보를 계속해 나간다. 실제로 탐라가 신라에 투항한 이듬해인 서기 663년 탐라는 군사를 파견해 백제 부흥운동에 가담한다. 중국문헌 구당서에 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 백제 왕자 부여 충승 충지가 일본의 무리와 탐라국 사신과 함께 항복했다. 그리고 2년 후인 665년 태산에서 열린 국가제사에 중국 장수 유인괴가 신라와 백제, 탐라, 일본 네 나라의 사신을 거느리고 참석했다고 기록돼 있다. 7세기 중엽 탐라국은 백제, 신라, 일본과 함께 한반도 일대를 대표하는 독립국가였던 것이다. 특히 백제 부흥운동을 계기로 탐라는 신라보다 일본과 더 적극적인 교류 활동을 벌인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서기 679년 신라는 급기야 탐라에 군대를 파견하게 이른다. 이 사건은 그 탐라국이 그 백제의 구현변과 힘을 합쳐서 백강 전투를 벌일 정도로 당시 신라와의 관계는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탐나국도 백제 지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과 같이 언제든지 신라에 항거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탐나국은 그 일본과의 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라서 신라와의 관계는 등한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라는 여기에 말하자면 그 위기의식을 느껴서 탐나를 정벌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후 문헌 기록에 나타나는 탐나국의 위상은 점점 위축된다. 결국 서기 1105년 고려 숙종 때 탐나국은 탐나군으로 강등된다.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되면서 고려의 직접 지배 아래 들어간 것이다. 천년을 이어온 해상왕국 탐나가 실질적인 종말을 맞은 것이다. 또 그렇지만은 그 성주 왕자직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선 초까지 이끌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조선 초 태종 2년에 성주 왕자직이 좌도지간, 우도지간으로 개편되는 그때를 또 탐나국의 종말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숙종 10년에 그 지방행정구역으로 개편되면서부터는 탐나국의 독립성이 상실되고 또 중앙에서 관리들이 파견되고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 일단은 그 숙종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섬이라는 공간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던 탐나국. 인구도 적고 자원 또한 빈약했다. 이로 인해 탐나는 신라와 백제 같은 강대국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탐나는 한반도 역사 속에 엄연히 존재한 독립국가였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교역과 민첩한 외교술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해상왕국으로 자리했던 것이다. 탐나국은 결국은 신라 고려의 통합이 돼가지고 이제 한국사의 한 부분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탐나국의 존재를 우리가 부각을 시키면서 실제 존재했던 그 왕국, 사실은 그 전석 시기가 뭐 1000년 이상 간 왕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왕국의 존재를 새롭게 부각시키고 그것을 이제 한국사 속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 건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탐나국의 역사는 한국사의 역사 속에 들어야 하고 우리가 그걸 관심을 갖고 다뤄야 한다고 봅니다. 천년이란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나라 탐나국. 그렇다면 왜 탐나국의 역사 문헌은 남아있지 않은 것일까? 조선시대 관아를 복원시킨 제주목 관아지. 탐나국의 성주청이 자리했던 곳이다. 그런데 조선 세종 때인 1434년 이곳에 커다란 사건이 발생한다. 큰 불이 나면서 건물 모두가 불타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때 어떠한 책들이 탔느냐 하는 것은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공진의 기록 같은 걸 토대로 해서 볼 적에 읍지와 같은 것은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만약 그런 읍지가 있었다면 탐나국 시대의 배경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었을 텐데, 제주목 관아의 화재는 탐나국의 실체를 베일 속에 덮어버린 사건이었다. 탐나국의 실체가 베일에 가려진 또 다른 이유는 고고학 유물 자료들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주시 용담동 속칭 원리동산. 이곳은 통일신라 시대 탐라국의 중요한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아직까지 4, 5세기 이후 탐라국 전성기의 실체를 보여주는 유적과 유물은 매우 빈약한 상태다. 이곳 용담동 제사 유적과 곽지, 종달리를 제외하곤 유물 산포지 정도에 그치는 유적이 대부분이다. 천년의 역사를 간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탐라국 유적들이 남아있지 않은 것일까? 탐라 후기에 와서 마을터가 그 탐라 전기에 비해서 굉장히 그 축약된 양상을 보입니다. 즉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해안가에 존재하고 있는 큰 마을들이 바로 그때부터 형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후대에 만들어진 마을터가 전 시기의 마을터를 전부 파괴시켰고 그 다음에 그 흔적들을 없앴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고고학적으로는 그 수가 탐라 전기에 비해서 그 숫자가 적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탐라국 시대 고분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현재 철제 장검이 출토된 용담동 돌무덤이 유일하다. 상당량의 유물이 함께 부장된 고대 무덤은 국가 발전상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그렇다면 왜 탐라에는 고분이 발견되지 않는 걸까?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자리한 울릉도. 울릉도는 신라에 병합되는 6세기 초까지 우산국이란 해상왕국이었다. 그러나 우산국의 실체를 보여주는 문헌 기록이나 유물은 남아있지 않다. 서기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했다는 삼국사기 기록이 우산국의 존재를 알려주는 유일한 기록이다. 울릉도 서쪽 해안가에 위치한 남서리 고분. 가파른 산비탈 곳곳에 돌무덤들이 자리해 있다. 이 돌무덤들은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된 이후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울릉도 돌무덤은 같은 시기 한반도의 것과는 다르다. 땅 위에 시신을 안치하고 바로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곳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무덤 양식이다. 흙이 부족하고 안반으로 이루어진 섬의 특성상 생겨난 것이다. 제주도에는 탐라국으로서 발전된, 그러니까 왕국으로서 거의 발돋움할 때까지도 신라나 가야 지역에서 보는 큰 왕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탐라의 그 사회 발전을 더 격화시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웃 일본의 유구 왕국의 경우도 그 왕조 국가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거대한 왕릉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소규모의 가정묘 집단, 가정묘 형식의 그런 능묘는 있었는데요. 그 얘기는 결국은 반드시 그 거대한 왕릉급의 고분이 있어야만 그 당대의 사회가 무슨 고대 국가로서 발전한다든가 사회적 그 발전도가 높다든가 하는 등으로 반드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왕궁이라든지 고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육지에 있는 나라의 개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탐라의 경우에는 섬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섬에서 나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일에 가려졌던 천년왕국 탐라. 최근 학계의 활발한 연구로 탐라
탐나국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 특히 학계의 공동 연구와 학자들 간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문 간 대립과 학계의 갈등은 탐나국 역사 조명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탐나국 개국 신화인 삼성 신화에 대한 연구가 자유로워져야 한다. 삼성 신화의 해석을 둘러싼 일부 도민의 반발은 탐나국의 역사, 제주사 정립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제주의 뿌리 탐나국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잃어버린 제주의 역사를 되찾는 것이요, 제주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국제자유도시, 지방분권의 시범도로 주목받는 제주. 탐나국의 실체 규명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것이다.